고지혈증 근본 원인 제거법. 고지혈증은 다른 만성질환이나 암과는 다르게 일상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암의 경우 일단 진단되면 이미 상당수의 암세포가 발생한 것이기에 생활 습관만 고쳐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하면 고지혈증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은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고지혈증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담음, 식적, 어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고지혈증이 생기는 과정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딱 4가지 조건만 지킬 수 있다면 서양의학의 약물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시적으로는 관리되는 듯 보일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학약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한다. 질병의 근본 치료는 아예 불가능하고 원래 몸이 가지고 있던 면역력과 항상성마저 파괴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질병은 면역력 강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가장 좋고 증상이 보이면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항상성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부터 살펴볼 몇 가지 연구 결과는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심내혈관 질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 2020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장기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호트 연구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추정 연구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그렇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체질량 지수, 음주, 운동, 흡연 등 4가지 요소로 검토해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BMI는 25 이하. 흡연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술은 적당히 마신다. 고지혈증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 모든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알아차려서 대처하면 심각한 지경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고지혈증은 전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질병이다. 고지혈증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는 것 말고도 내 몸이 고지혈증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머리가 띵하면서 깨질 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고지혈증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이라기보다 고지혈증으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복통을 자주 느낀다. 복통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혈중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췌장염이 발생해도 생길 수 있다. 중성 지방의 증가는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황색종이 나타난다. 황색종은 황색이나 오렌지색을 띤 종양을 의미한다. 손등, 무릎, 발목의 아킬레스건 등에서 나타난다. 손발에 냉증이 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나 어깨 부위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 젊은 사람도 냉증이 생길 수 있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가슴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심장에 연결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협심증이 생길 수 있으며 통증이 반복될 수 있다. 이 통증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다리가 붓는다. 우리 몸의 말단으로 갈수록 혈압이 낮아진다. 혈압이 정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고지혈증 등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리로 가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해 다리가 붓곤 한다. 담음을 제거한다. 진액의 흐름이 막힐 때 체내를 순환하는 액체는 크게 두 가지다. 혈액과 진액이다. 진액은 혈액을 제외한 소화액, 림프액, 관절액 등의 액체로 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피부와 뼛속까지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담음이 생긴다. 이것은 마치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듯 진액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 고지혈증의 원인이기도 한다. 담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 지나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의 전반적인 기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진액 역시 원활히 순환하지 못한다. 담음의 두 번째 원인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흰밥,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진액이 탁해진다. 담음은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음식의 소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노폐물이 위와 장에 쌓이면 소화 기능이 둔화되어 결국 소화가 어려워지고 담음으로 이어진다. 담음은 단순히 고지혈증에만 관련하지 않는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다. 10가지의 질병이 있다면 그중 9가지는 담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만큼 담은 많은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 명나라 말기의 의술가 경학이 지은 경학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담은 짙고 혼탁하며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근본 원인은 비로부터 오지만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담이고 이것을 치료할 때는 변증을 해야 하며 그 본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치료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본 원인을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담음은 기관지, 각종 장기, 장관, 림프관, 관절, 자궁, 방광, 생식기 등 거의 전신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담음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날까? 혈관 내 노폐물로 혈액이 정제된 어혈의 경우 체내를 순환하는 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만 어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담음은 역시 다르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 지금 몸에 담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몸에 담음이 있으면 가래, 노란 콧물, 장내가스 등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체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담음이 있다는 명확한 징후다. 두통, 만성 피로감, 어지럼증도 담음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담음이 머리 쪽에 있으면 두통으로 나타나고 가슴 부에 있으면 가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배고픔이 아니라 속쓰린 배고픔이 나타나면 담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음식을 먹으면 쓰리던 속이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속쓰림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각종 소화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담음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환절기에는 몸이 순간적으로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담음이 있으면 피로가 쌓이고 활동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범주로 볼 수 있다. 식적을 없앤다. 음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만약 인간이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주가 채 되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음식을 필요량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면 더 이상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요소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악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체내에 들어온 다량의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되기 때문이다.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 맹렬한 독소로 바뀌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이 유발되어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약에서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식적이라고 말한다. 먹는 것이 질병을 일으킨다. 음식물이 적절한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서 배설되지 않으면 식적으로 쌓여 고지혈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킨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불쾌감, 복통 등이 모두 식적에 의한 증상으로 고지혈증 증상과 유사하다.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천천히, 기분 좋게 먹어 음식이 잘 소화되고 배설되면 식적이 생기지 않는다. 식적은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기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생긴다. 식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위와 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위와 장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소화가 채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독소로 작용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위나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고지혈증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식적의 두 번째 원인은 비위가 약하기 때문이다. 비위란 비장과 위장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기능이 좋은 사람도 커피,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 이른바 산성식품을 즐겨 먹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고 야식과 간식을 자주 먹으면 식적이 생긴다. 기름진 음식도 식적이 원인이 되는데 동의보감에는 끈적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 기가 막혀 잘 통하지 않아 식적이 생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만 식적을 단순한 소화불량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소화불량은 육체 활동을 하거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해소되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식적은 이 단계를 넘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능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하면 소화기 일부에 통증이 느껴지고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다. 그러니 식적이 있으면 늘 식사 시간이 불안하고 식사 후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식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의 종류를 따져야 한다.
육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잡곡의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방귀 냄새가 독한 것도 섬유질 없이 육류를 과잉 섭취해서 생긴 일이다. 효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방귀가 독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예방력도 생긴다. 몸도 가벼워진다. 면류 음식도 주의해야 한다. 한약에는 면독이라는 말이 있다. 국수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식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하고 한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밀가루 글루텐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아토피 피부염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관여한다. 밀가루 음식은 쫄깃한 식감이 매력이지만 정작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밀가루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거나 꼭 먹고 싶다면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고 적게 먹는 것이 그나마 몸에 해로움을 덜 주는 방법이다.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저녁 식사량에 대해 하루의 금기사항으로 저녁에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소화에도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은 또 적게 먹는 소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을 많이 먹어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은 찌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야이지만 오래 산다.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한 바른 길인 것이다. 소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체의 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과식을 하면 인체는 소화, 흡수, 배설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반면에 식사량을 줄이면 소화, 흡수, 배설에 사용될 에너지가 인체를 치유하는 데 사용된다.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 몸에 해로운 행위하지 않기. 식적의 예방과 해소에는 물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부터 질병이 생기면 일단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물은 약에 우선되는 1차적 처치인 셈이다. 물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하게 해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물이 식적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만약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를 방해해서 오히려 식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적을 예방하려면 일단 섭취하는 음식과 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미 식적 증상이 있다면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최소 4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다. 또 식사 직후에 산책을 할 필요가 있다. 걷기는 식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옷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몸에 너무 꽉 끼는 옷은 복부 주변을 압박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기 몸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육류와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행위를 자처하는 셈이다. 뇌졸중 알면 무섭지 않다. 요즘 뇌졸중이란 병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아직도 뇌졸중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방송이며 유튜브 등지에서 워낙 많이 다룬 주제다 보니 이젠 비교적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단어만 익숙하다는 것이지 이 질환의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부모님이나 친척 등 뇌졸중에 걸린 주변인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이 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만 증폭된 느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기피하는 질환을 꼽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암, 치매, 뇌졸중 이렇게 3개 질환이 늘 상위권이다. 뇌졸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뇌졸중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한 뇌 조직의 파괴로 신체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뇌 조직이 파괴되므로 뇌졸중이 생기면 그 뇌 조직이 원래 하던 기능이 소실되는 증상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의식소실,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약화,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책임지거나 관할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뇌졸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사망자와 장애를 발생시켜 가정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켜온 대표적 질병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집안의 어른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드물지 않게 목격해 왔으니 이 질환을 몹시도 두려워할 만하다. 하지만 뇌졸중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질환처럼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드물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평소에 아주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장년기, 노년기의 뇌졸중은 거의 100% 예방 가능하다는 말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고생해온 질환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고 그걸 쉽게 알려주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물론 이렇게 쉽게 예방 가능하도록 하려면 뇌졸중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다. 일상 속 약간의 수고가 뇌졸중을 막는다. 뇌졸중은 멀쩡했던 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은 아니다.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뇌혈관에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동맥경화증 등 중간 단계의 혈관 변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동맥경화증이 없어도 뇌졸중은 일어날 수 있으나 본책자가 일반인을 위한 것이다 보니 약간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이고 심방세동과 동맥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간 단계다. 오랫동안 작용하면서 혈관 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 주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뇌졸중이란 병에 이를 때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 첫째는 위험 요인이고, 둘째는 동맥경화증, 셋째는 뇌졸중 발생이다. 이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단계별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자.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을 1단계라고 규정한다면
위험 요인도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을 0단계로 볼 수 있다. 순차적으로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 등의 병변을 가진 사람을 2단계라고 한다면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들을 3단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내 이론의 핵심은 평소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상 속 약간의 수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물론 뇌졸중이 발생한 3단계 환자들에게도 재발을 막아 건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참이다. 뇌졸중은 예방에 최적화된 질환이다. 사실 질병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뇌졸중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오랫동안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도 그렇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도 그렇다. 하지만 암이나 퇴행성 질환은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게 몹시 힘들다. 위험 요인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히 어떤 요인인지 정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맥경화증 같은 명확한 중간 단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은 위험 요인과 중간 단계가 아주 명확한 데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진단도 쉽다. 예방에 최적화된 질환이란 말이다. 이걸 알면서 노력하지 않고 심지어 진단조차 하지 않는 것, 자기 몸에 대한 직무유기다. 두려움이 지나쳐 회피하는 전형적인 비겁자 마인드다.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내 몸, 그 중에서 뇌졸중 하나는 정면으로 맞서 보자. 뇌졸중은 생활습관병이자 합병증이다. 고혈압, 뇌를 망치는 가장 은밀하고 흔한 습관병. 고혈압이 중요한 이유.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지금 당장 혈압이 높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얼마나 올라도 문제가 없다는 걸까? 일반인 수준에서 수축기 혈압이 200에 이른다고 해도 혈압 자체로 인한 증상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물론 정상인이 혈압이 오른다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리는 없지만 혈압이 160에서 180까지 올랐다고 소스라치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급성 혈압 상승보다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높은 혈압이 미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및 혈관의 탄력성으로 완충이 가능하다. 즉, 중심 혈압이 높아도 그 혈압을 받는 각 장기들은 장기로 도달하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대비를 해서 큰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결국 자율신경계의 완충 여력을 넘어가게 되어 우리 몸의 중요 장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우리 몸의 여러 장기, 뇌, 심장, 폐, 간, 신장 중에서 고혈압에 가장 취약한 장기는 어이없게도 가장 중요한 뇌다. 뇌는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 수준의 화학적 장벽인 혈액, 뇌 장벽은 튼튼하나 그것보다 큰 소동맥 수준의 물리적 장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뇌의 조직압이다. 다른 장기들은 세포 자체가 튼튼해서 이를 통과하는 혈관도 견고한 지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과 근육들을 보면 조직 세포 자체가 튼튼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아니면 혈관 파열이 스스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뇌의 조직압은 거의 물 수준으로 약하다.
심장은 10에서 20, 간은 5에서 10이지만 뇌는 -5에서 0으로 음압이거나 물과 동일한 0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만성고혈압은 소혈관 질환을 통해 백질 변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더 심한 경우엔 혈관 파열이 발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뇌와 뇌혈관의 물리적 단점은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으로 여기서는 집단 귀속 위험도로 고혈압의 뇌졸중 기여 수준을 살펴보겠다. 이는 다른 위험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고혈압만의 순수한 기여율을 통계학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뇌경색에 있어서 고혈압의 기여율은 약 35에서 50%, 뇌출혈에서 고혈압의 기여율은 약 50에서 70%로 알려져 있다. 이걸 환산하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단 10 낮추는 것만으로도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20에서 30% 감소시키고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은 40에서 50%나 줄인다는 결과가 나온다. 뇌졸중 외에도 고혈압은 뇌의 소혈관을 손상시켜 미세한 경색이 누적되면 혈관 성치매를 유발한다. 뇌 조직에서는 아밀로이드 축적과 연관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뇌 말고도 고혈압은 전신에 미치는 위험 요인이다 보니 심장에서는 좌심실 비대와 심부전을 유발하고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신장에서는 만성신장 손상을 유발해 투석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을 단지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고혈압은 당신의 수명을 제대로 갉아먹을 조용한 살인자가 맞다. 당뇨, 단맛 뒤의 숨은 독을 조심하라. 만성질환의 양대산맥, 당뇨.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부족이나 작용 저하로 인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만성 대사 질환이다. 이 질환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되며 1형 당뇨병은 주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인슐린의 생산을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 세포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2형 당뇨는 우리 몸이 인슐린의 명령을 잘 안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기에 무조건 처음부터 인슐린을 처방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2형 당뇨는 안 듣는 인슐린의 처방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경구 약제 처방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당뇨병은 대부분 2형 당뇨를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은 고혈압처럼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 많은 환자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 당뇨병의 이러한 특성은 조기 발견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함께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성질환의 양대산맥이다. 당뇨병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보니 단순히 혈당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장병증, 망막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 기름진 피는 뇌로 가는 길을 막는다.
콜레스테롤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특히 뇌경색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내 콜레스테롤, 특히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죽상경화반을 형성하고 이 혈관 내 종괴가 점차 커지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며 심한 경우 완전히 막히게 하기도 한다. 죽상경화반의 파열로 혈전이 형성될 경우 혈관을 완전히 막아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면서 뇌경색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은 죽상경화반의 지질 핵심에 침착된 성분이므로 고지혈증은 죽상경화증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혈증은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며 다른 뇌졸중 위험 요인과 상호작용해서 건강 위험을 증폭시킨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대사증후군의 일부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상태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사지혈관 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한편 고지혈증과 뇌경색의 연관성은 명백하지만 뇌출혈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무엇보다 고지혈증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 비만 및 대사증후군, 내장지방, 시한폭탄이 되다. 질병을 부르는 풍요의 역설. 기술 발전으로 인한 편리함이 우리의 적이 된 시대다. 엘리베이터는 계단을 밀어냈고 배달 음식은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빼앗았다.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몸을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의 몸엔 병이 없다라는 말은 현대사회에 더는 들어맞지 않는다. 풍족한 식생활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편리하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강 위협을 초래했다. 식이습관, 비만, 운동 부족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삼총사로 이들이 얽히며 등장한 대표적 질병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과도한 체중,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생긴 대사증후군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전조 질환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 성인의 약 20에서 25%가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해당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인의 개별적 위험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인류는 사냥감을 쫓아 달리던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전혀 필요하지 않던 칼로리 계산기를 들여다보며 고민하게 되었다. 고칼로리 음식은 몸속 지방이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비만은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인식되며 고혈압과 당뇨병을 일으키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현대인의 근육은 퇴행을 거듭하고 혈류 순환은 정체된다. 마치 쓰지 않는 도로가 막히듯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도 서서히 막히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식이 습관, 비만, 운동 부족의 조합은 뇌졸중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위험 요인을 악화시키며
신체 및 뇌혈 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문제를 넘어 유전적, 문화적 특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위험 요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뇌졸중의 주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